네, 요번 내용은, 앞에서 원가 관리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원가 산정, 예산 책정이어서, 마지막 이제 원가 통제입니다. 원가 통제는 당연히 통제자 들어가기 때문에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 그룹에 속하죠. 자, 원가 통제 프로세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에 대한 상태를 감시하면서 프로젝트 지출된 원가, 프로젝트 지출된 원가를 업데이트하고 필요에 따라서 원가 기준선에 대한 변경을 관리하는 그런 프로세스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상태를 감시하려면은 예산을 업데이트하려면 지금까지 들어간 지출된 원가가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게 기본적으로 개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얼마큼 지출됐느냐만 따져가지고는 좋은 원가 관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자금 지출이 얼마 됐는지만 감시하는 것보다는 실제 그 자금이 그만큼 지출이 되고 그 얼마만큼의 또 그거에 따라서 가치를 그 지출된 그 예산에 대비한 얼마만큼의 가치를 우리가 얻었는지에 대한 것들도 동시에 분석을 해야지만 올바른 원가 통제가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원가 통제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우리가 승인된 원가 기준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지출과 그 다음에 달성된 작업과의 관계까지도 함께 분석하는 걸 권장하는 거죠. 자, 그럼 원가 통제라는 게 뭘 하는 게 원가 통제냐? 우선 첫 번째, 기준선을 변경시키는 요인들을 통제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요인이나 뭐 범위나 이런 특정 요인들 때문에 원가 기준선이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진지하게 잘 고려해서 필요할 경우에 원가 기준선을 변경시켜야 되는 거지 함부로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변경 요청이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시의적절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실제 발생하는 시점과 과정에 변경 관리를 해야 된다는데,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 변경의 발생 시점, 그 다음에 변경에 대한 진행 관리 이런 것들이 원가 통제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냐면은 원가에 대한 지출이 원래 우리가 승인된 예산을 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우선 원가 통제, 즉 원가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들이죠. 그리고 성과, 즉 원가 기준선 대비 차이와 같은 각종 또는 얻은 가치 이런 것들이 모두 성과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파악이 돼서 조기에 분석이 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원가 통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요. 또 승인되지 않은 그런 변경이 함부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승인된 내용에 대해서는, 승인된 정보에 대해서는 관련된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 그리고 예상되는 원가 초과액을 허용 가능한 한도 내로 계속 유지하는 그런 것들도 중요한 원가 통제의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 통제도 다른 통제와 마찬가지로 통제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계획, 플랜 대비 액추얼 실적을 비교를 해갖고 뭔가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조치를 하는 내용들이 여기서 기본인데, 원가 기준선이나 성과 측정 기준선이 바로 이 계획에 해당되겠고 작업 성과 데이터가 바로 액추얼에 되겠죠. 비교했더니 차이를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예산 늘려야 되겠다, 원가 늘려야 되겠다, 변경 요청을 하는 거죠. 뭔가 아니면 조치를 하든지.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각종 원가 지출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정보가 된다. 이건 뭐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죠. 일정 통제에서도 나왔던 얘기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변경 요청은 다 나중에 어디로 가요? 통합 변경 통제 프로세스를 가갖고 승인을 받아야지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성과 정보나 원가 예측지, 얘네들은 뭐냐면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 감시 및 통제, 통합관리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면 바로 작업 성과 보고서가 나와서, 보고서가 이제 의사소통 관리에 따라서 배포가 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면은 원가 통제의 프로세스의 데이터 흐름도를 좀 상세한 내용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봤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인풋, 툴셋 테크닉, 아웃풋 이렇게 보기로 하죠. 자, 먼저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즉 우리가 원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참고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프로젝트 계획 대비 실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원가 기준선이나 성과 측정 기준선은 계획이고, 그 다음에 자금 요구 사항이나 실제 그 작업 성과 데이터, 특히 작업 성과 데이터가 바로 액추얼 실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원가 관리 계획에는 통제하는 방법이 나왔으니까 참고해야 되겠다. 뭐 일반적인 얘기고요. 원가 기준선은 우리가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실제 결과와 비교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계획이 원가 기준선이고, 마찬가지로 이때 뒤에 나올 획득가치 분석을 쓰게 되면 그러한 원가 기준선을 우리가 성과 기준선 이렇게 부르죠. 획득가치에는 일정과 원가를 통합한 형태의 내용을 쓰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성과 측정 기준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밖에 이제, 각종 이제 교훈 관리 대장 같은 거 뭐 일반적인 얘기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통제를 잘하겠느냐 하는 그런 과거의, 그 교훈을 참고한다는 그런 개념뿐이고요. 그 다음에 자금 요구 사항이 나와 있는데 왜 자금 요구 사항이 실적에 해당되느냐? 예측된 지출과 예상 부채.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이렇게, 커브 곡선 이렇게 베이스라인이 있다 그러면 실제 지출은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시점, 특정 시점에서 예측된 지출하고 예상된 부채에 대한 것들을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 앞으로 이만큼 돈이 더 나가야 될 것이다. 돈이 더 지불돼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판단하는데 그걸 쓰는 거죠. 그래서 실적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 밖에 이제, 원가 통제를 하기 위한 도구미 기법은 뭐 똑같죠. 전문가 판단에 의해서 각종 분석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데이터 분석이에요. 데이터 분석에는 획득 가치 분석, 차이 분석, 추세 분석, 예비 분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름이 따로따로 나와 있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 모두 이렇게 획득 가치 분석으로 다 싸잡을 수 있어요. 결국은 획득 가치 분석의 개념으로부터 파생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획득 가치 분석으로 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획득가치 분석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그 뒤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있습니다만 획득가치 분석은 이제 그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 근데 사실은 이런 획득가치 분석 같은 새로운 내용을 공부할 때는요. 용어들이 문제예요. 용어에 익숙하지 않으면은 항상 머릿속으로 빨리빨리 연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획득가치 분석은 성과 측정선을 기준으로 해갖고 일정과 원가에 대한 성과를 같이 비교하는 그런 방식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기준선을 다 통합해서 성과 측정 기준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크게 세 가지 용어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획득가치, 그래서 planned value, 그 다음에 PV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획득가치, 계획가치가 planned value고 획득가치는 earned value, 그래서 EV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 원가는 actual cost, 그래서 AC라고 이렇게 줄여서 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상세한 그 획득가치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또 들으셨는데 슬라이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획득가치는 승인되어서 예정된 작업에 할당된 예산, 계획된 가치, 획득가치가 아니라 계획된 가치. 그 다음에 실제 여기는 말이 좀 어려워요. 수행한 작업의 측정 가치로서 작업에 승인된 예산으로 환산해서 나타난다. 즉 획득가치, 실적이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실제 들어간 원가에서 특정 기간 동안 수행한 작업에서 실제 발생한 원가. 사실은 이런 용어들도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비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꼼꼼히 같이 읽어보셔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차이 분석을 하죠. 그래서 일정 차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earned value minus planned value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원가 차이는 earned value minus actual cost 라는 그러한 그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고요. 또 같이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말씀드린 것은 일정 성과 지수, 그래서 SPI 마이너스 대신 나누기로 하면 되는 거죠. CPI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가 성과 지수, 이것도 마이너스 대신 나누기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이미 이해를 하셨습니다만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 설명을 바탕으로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자,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걸 다시 똑같이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 100만 원의 작업을 갖는 벽돌 쌓는 작업을 한다. 그럼 BAC죠, 이게. 그리고 10일 동안 작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현재 5일이 경과했어요. 5일 현재 우리는 계획된 가치는 50만 원, 5줄을 쌓아서 50만 원의 가치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플랜드 밸류죠. 그런데 실제 4줄밖에 못 쌓기 때문에 40만 원의 가치만큼이 획득했어요. 그런데 4줄 쌓는데 실제 들어간 돈은 60만 원이 들어갔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 획득한 가치에서 계획된 가치를 뺀 게 바로 일정 편차에 되는 거고요. 획득한 가치에 실제 들어간 돈, 그게 원가 편차,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만큼이 지금 일정이 늦어지고 있어서 요 그림이 좀 틀리려면 요만큼이 지금 늦어지고 있다, 똑같은 길이로 늦어지고 있다라고 계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 물론 늦어진 정도는 크리티컬 패스가 늦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략적인 기간이 이 정도 지연되고 있다라는 그런 정도만이지 정확한 자로 재는 것처럼 정확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 추세로 돈을 이렇게 많이 썼단 말이죠. 40을 획득하는데 돈을 60이나 썼어요. 이 추세로 가면 100만 원이 아니라 이만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추정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estimate at complete, EAC라고 얘기를 합니다. BAC하고 EAC 헷갈리죠? at complete 똑같아요. 근데 estimate 추정치냐, 프로젝트 완료하는 데 들어가는 추정치냐, 아니면 프로젝트 완료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냐 하는 것들인데, 요 추정치를 계산하는 방식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차이를 뭐라고 불렀냐? VAC, Variance at Completion. 뒤에 at Completion은 똑같은데, 근데 완료하는 데 들어가는데 차이가 VAC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100 중에서 40을 획득했기 때문에 나머지 작업은 얼마만큼 남았냐? 60만큼의 작업이 남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스케줄에 보면 작업이 한 개당 1,000원이 소요되는데 그 3일차까지의 프로젝트 성과를 지금 측정하려고 합니다. 3일차까지의, 이거 삐뚤어졌네요. 3일차까지의 프로젝트 성과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의 작업이 어떻게 돼요? 하나의 작업이 각각 1,000원씩이 소요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여기서 프로젝트에 대한 BAC 전체 예산은 얼마냐? 1,000원짜리가 4개의 작업이 있으니까 당연히 4,000원이 되겠죠. 4,000원. 그 다음에 3일차까지의 현황이에요. 3일차는 지금 1,000원짜리가 3개가 계획되어 있죠. 그래서 계획된 가치는 당연히 3,000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획득한 가치를 보죠. 획득한 가치는 진도율과 관련되는데 첫 번째 작업은 계획대로 시작돼서 계획대로 끝났어요. 그래서 100%가 완료됐습니다. 근데 두 번째 작업은 계획대로 시작됐지만 그 다음 날이나 끝났어요. 대신 늦게 끝났어도 뭐예요? 100% 작업이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작업이 100% 끝났으니까 1,000원을 획득했고요. 이 작업도 100% 끝나니까 1,000원 획득했습니다. 근데 다음 세 번째 C 작업은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어때요? 3일차까지 50%밖에 완료 못했어요. 그럼 얘는 500원밖에 획득을 못한 거죠. 그래서 1,000원, 500원 해갖고 언더 밸류는 2,500원이 되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작업은 완료하는데 1,000원이 들어가고 두 번째 작업은 1,500원이 들어가고 세 번째는 50% 하는데도 800원이 들어갔어요. 실제 들어간 돈이니까 다 합치면 얼마예요? 3,000, 1,000원, 2,500원, 3,300원이죠. 3,300원. 그래서 SB는 뭐예요? 언더 밸류 마이너스 플랜드 밸류니까 SB는 마이너스 500. CV는 언더 밸류 마이너스 액추얼 코스트.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800 이렇게 되는 거죠. 둘 다 마이너스니까 뭐예요? 일정도 늦어지고 있고 원가도 초과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서 분석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뒤에 나오는 이런 분석들은 다 언더밸류에 파생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추세 분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를 하면 뭐 CPI가 있다. 그럼 여기가 1이에요. 1로부터 매월 낮아지고 있는지 높아지고 있는지, 이게 추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추세죠. 그래서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S커브가 있으면 이게 점점 벌어지고 있는지 점점 따라잡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추세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라고 나와 있는데, 차트는 이제 뭐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에 대한 것들 누적 기준으로 S커브를 나타내서 사용하는, 앞에 보여드렸던 S커브 곡선 그림, 그게 바로 이제 차트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가 바로 뭐냐면 포캐스팅, 예측이에요. 이 추세로 나가면 돈이 얼만큼 필요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얘기죠. 자, 우선 여기서 이제 예측을 하는데, 우리 100만 원으로 프로젝트 끝나는 걸로 BAC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는 estimate at complete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앞에서 설명드렸을 때 40을 획득했어요. 그런데 40을 획득하는데 돈이 60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작업은 얼마 남았어요? 40을 획득했으니까 100 중에서 40을 획득했으니까 나머지 작업은 100 마이너스 40이니까 60이 남았죠. 그럼 나머지 작업을 하는 데는 얼만큼 필요하냐라는 거죠, 실제. 이게 바로 뭐냐면 나머지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그 금액이에요. 요거는 완료 시점 산정치가 아니고요. 그래서 나머지 작업을 60으로 완료하는데 얼마큼 필요하냐라는 건데, 그러면 내항해고 외항해고 같다. 그러면 40 곱하기 얼마는 60 곱하기 60. 그래서 360이죠. 그러면 40x니까 x는 얼마예요? 90이죠. 4, 9, 36이니 90. 그래서 지금 나머지 작업을 지금까지 40을 획득하는데 60을 썼으니까 나머지 60을 획득하는 데는 90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90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나머지 작업을 완료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머지 작업을 완료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하면은 최종 EAC는 어떻게 되느냐? EAC는 지금까지 쓴 돈 얼마 썼어요? 60을 썼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작업을 완료하는 데 들어가는 돈, 나머지 작업을 완료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우리는 estimate to complete, ETC라고 표현을 합니다. estimate to complete. 그래서 나머지 작업 90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 EAC는 15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최초의 BAC는 100이지만 이 추세로 나가면 150이 필요하다. 전체 예산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것도 여러분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요거 90은 얼마예요? 나머지 작업만을 완료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60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작업을 완료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을 ETC, Estimate to Complete이라고 얘기합니다. To Complete. 그 다음에 지금까지 쓴 돈과 나머지 작업을 완료하는 데 들어가는 돈 합치니까 150이 EAC가 되는 거죠. 자, 앞서서도 우리가 그 공식을 유도를 해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40은 EV예요. 근데 40을 획득하는데 돈이 60이 있었죠. 그래서 AC예요. 실제 들어간 돈이죠. 그런데 나머지 작업은 얼마가 남았어요? 40을 획득했으니까 60이 남았죠. 60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전체 BAC 전체 예산 중에서 지금 획득한 가치 100에서 40을 빼니까 60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머지 작업을 그럼 완료한 60이라는 나머지 작업을 완료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ETC죠. 이렇게 ETC.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AC 그리고 BAC 마이너스 EV가 되는 거고요. 는 EV 곱하기 ET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ETC예요. 그러면 얘를 분모로 빼죠. EV로.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AC와 EV, 즉 EV 나누기 AC가 바로 뭐였었어요? CPI가 되는 거죠. CPI. 그러므로 이거는 뭐예요? CPI분의 1이죠. 다 뒤집혀 있으니까 CPI분의 1이니까 CPI분의 BAC 마이너스 EV가 되는 게 바로 ETC죠. 여기다가
뭘 더해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하면 바로 EAC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막 헷갈리시죠, 지금? 그래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반복적으로 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용어 중에서 보면 상향식 ETC가 있는데, 그냥 ETC가 아니라 상향식 ETC인데, 요건 뭐냐면, 가장 일반적인 EAC 예측 방식은 뭐냐면은, 프로젝트 관리자와 프로젝트 팀이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상향식 합산, 즉 수작업으로 각 작업을 개별적으로 예측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데 그걸 상향식 ETC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방법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방금 이제 예측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EAC, 나머지 작업을 완료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 쓴 돈, 그러니까 액츄얼 코스트와 나머지 작업을 완료하는 데 들어가는 돈, 요게 합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A씨는 지금까지 쓴 돈 60 쓴 거 우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요것만 계산하면은 거기다 더해서 최종적으로 EAC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프로젝트 완료하는 데 들어가는 추정치죠. 근데 크게 보면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세 가지 타입. 예측하는 타입이. 그 타입이 뭐냐 하면요.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60을 돈을 들여야지만이 40을 획득했습니다. 즉 AC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EV죠. 요거는 AC예요. 그러면 CPI가 결국은 얼마예요? 0.67이 되는 겁니다. 즉 60의 돈을 써야지만 40을 획득할 수 있는 생산성으로 일을 했다라는 거죠. 정상적이면 1이어야 되는데 1이어야지 정상인데 0.67%의 생산성밖에 못 냈다라는 거죠. 100원을 투자하면 67원 가치만큼밖에 획득을 못하는 그러한 생산성의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계획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실적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실적이. 그럼 이런 생산성으로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인지 무슨 소리냐? 나머지 작업을 할 때는 그냥 100을 투입을 하면은 100이라는 것을 획득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100을 투입하면은 67밖에 밖에 못하는 이러한 생산성을 갖고 있는데 나머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는 앞에서는 설명드릴 때 예측할 때는 이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앞으로도 나머지 작업을 완료하는 데는 이러한 생산성, 67%의 생산성으로 계속 갈 것이다. 라고 해서 나머지 작업 60으로 완료하려면 90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그랬지 90에 67%가 60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예측을 하는 게 두 번째 방식이죠.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어때요? 현재까지 프로젝트가 발생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가정하는 방식이 두 번째 방식이에요. 즉 이런 생산성으로 계속 갈 것이다.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실제 원가 표시대로 현재까지 실제 성과를 수용을 하고 향후의 모든 자녀분 산정치 작업이 예산 책정 비율로 완소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말이 어렵죠? 즉 나머지 작업을 완료하면 금액만큼만 필요하면 되는 거지 더 많이 필요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좀 뭔가 일이 나빠가지고 상황이 나빠가지고 돈을 많이 들였어도 적게 성과를 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다. 그냥 나머지 작업을 60 나머지 하려면 60만 필요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게 바로 이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보시면은 EAC는 AC 플러스 다시 쓰면은 EAC는 뭐예요? 지금까지 쓴 돈과 나머지 작업을 완료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라고 그랬어요. ETC. 요것만 계산하면 된다 그랬어요. 요게 바로 뭐냐면 ETC예요. ETC. 또는 여기서 보면은 요 부분이 이제 ETC가 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돈을 60을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 작업이 얼마 남았어요? 60 남았어요. 나머지 작업이 60 남았기 때문에 요게 BAC가 100이고 지금까지 획득한 게 40이니까 60이 남았다는 얘기죠. 60 남은 거 하려면 60만 있으면 돼. 라고 계산하는 방식이 첫 번째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쓴 돈과 나머지 작업이 60 남았기 때문에 그냥 60만 있으면 되지 무슨 소리야. 그래서 120이 필요한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식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두 번째 방식은 60을 썼지만 지금 나머지 60을 하려면은 생산성이 0.67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90이 필요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150이 필요한 거야 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름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식을 유도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공식이 나온 거를 다시 정리해보면 이런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외워두셔야 되죠. 여기 있는 공식은 다 외워두셔야 돼요. 시험에 대비해서는. 그래서 BAC-CPI. 결국 뭐예요? BAC-EV를 이제 CPI로 나눴다라는 거죠. 그럼 이 CPI는 이걸로 대치를 하게 되면은 다시 이거를 전개해요. 전개해보고 나면은 다시 요 공식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한번 전개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지금 두 번째 방식은 뭐예요? 생산성. 지금까지 60을 돈을 투자해야지 지금 40을 획득하는 이러한 생산성을 얘기를 했다. 원가에 대한 생산성을 반영한 그래서 90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야, 왜 원가의 생산성만 반영해? 일정에 대한 생산성도 같이 반영해야지. 일정 늦어진 건 왜 고려 안 해? 하고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고려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앞에서는 뭐예요? BAC를 CPI로만 요거를 CPI로만 나눴어요. 근데 분모를 CPI로만 나눈 게 아니라, 즉, 나머지 작업 60을 하는데 0.67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밑에 곱하기, 예를 들어서 일정이 만약, 0.8이죠. 예. 40을 획득하는데 지금 계획은 50이었으니까 0.8이죠. 이렇게 곱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돈은 좀 많이 들어갔어도 혹시 일정이 좋아가지고 1.2가 됐다. SPI가. 그 일정은 좋은데 돈이 적게 들어갔다. 그러면은 상쇄돼가지고, 우리가, 실제 필요한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나쁘면은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 둘 중에 하나라도 좋으면은 CPI나 SPI 둘 중에 하나라도 좋으면 상쇄돼가지고 그만큼 돈이 덜 필요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형태를 여기서는 두 가지를 곱한 걸 분모로 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예측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가 통제에서 나오는 도구 및 기법 중에 데이터 분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비 분석이에요. 예비 분석인데 예비 분석은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비비를 편성을 했어요. 원가 산정에서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우발 사태 예비비나 관리 예비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프로젝트가 이렇게 쭉 진행되어 왔어요.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 시점에서 야, 우리가 최초에 여기서 편성했던 예비비 이런 것들이 아직도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으면 빼버리는 거고요. 필요하면 그냥 편성해 두는 거고. 또 추가로 필요하면 거기다 추가로 또 예비를 더 편성하고. 이게 바로 예비비에 대한 분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으로 필요 없는지 필요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확인하고 더 예비비에서 빼버리든지 더 추가하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지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예비 분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용적인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돈이 안 썼다. 그러면 어떻게는 그것을 어디다냐면 우발사태 비용에다 합산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익금으로 편성을 하든지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리스크를 예상해서 예비를 편성했는데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또는 우발사태 예비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빼서 다른 프로젝트에 충당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만 예산 막 확보해 놓고 있으면 안 되죠. 회사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빨리 빼서 다른 프로젝트에 충당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리스크 분석을 수행한 결과 예산에 추가적인 예비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빨리 예비를 변경을 요청하는 그런 노력도 해야지 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완료 성과 지수라는 내용. 뭔가 이렇게 복잡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완료 성과 지수는 TCPI라고 얘기하는데 To Complete
퍼포먼스 인덱스 이렇게 해서 RTCPI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목표 충족을 위해서 나머지 자원으로 달성해야 하는 원가 성과의 척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결 작업의 완료 원가 대비 잔여 예산의 비율로 표시한다. 요 내용을 뭘로 하냐면 여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식. 자, 그럼 곧바로 식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우선 첫 번째 이 완료 성과 지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BAC로 계산하는 방식과 앞으로 예상되는 추정치 EAC로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BAC로 계산할 것이냐, 그 다음에 EAC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죠. 지금까지 위에 요걸 하면은 100원을 계획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40원을 획득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는 100원의 예산에서 지금 실제 들어간 돈이 60이 들어갔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60, 40 이렇게 되죠. 그러면 뭐예요? 1.5라는 지수가 나옵니다. 1.5.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BAC 100원이라는 BAC 예산을 가지고 나머지 작업을 완료하려면은 1.5 비율의 성과로 진행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5 비율의 성과로 한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60을 들여서 40을 획득했기 때문에 CPI가 얼마였었냐면 0.67이에요. 0.67. 0.67 수준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야지만이 지금까지는 일을 해왔는데 나머지 지금 작업을 하려면 그거보다 훨씬 더 빡센 1.5 비율로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훨씬 0.67 비율보다 훨씬 더 빡세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뭐예요? 60을 획득하려면 지금 40을 돈을 들여야 돼요. 원래 60을 획득하려면 60이 필요한 거지 그게 정상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지금 우리 그 예산 가지고 끝내려면 이렇게 더 훨씬 효율을 높여야 할 수밖에 없겠다. 라는 그런 형태가 완료하는 데 필요한 성과 지수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EAC를 근거로 한 거다. 그럼 요 공식을 가지고 해보죠. 그러면 요 공식에 의해서 100 마이너스 40, 그다음 분모는 150, EAC가 150이니까 60이에요. 그러면 60, 90이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0.67의 생산성, 즉 새로운 우리가 추정치인 150이라는 EAC를 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완료하려면은 이렇게 늘어난 예산을 가지고 하려면은 0.67 정도의 비율로 성과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앞에서 우리가 40을 획득하는데 60의 돈이 들어가게 0.67의 CPI로 작업을 해왔어요. 이런 비율 효율성으로. 그런 효율성이 똑같이 앞으로도 그 효율성으로 한 게 바로 150이라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완료 성과 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이런 용어들, 표현, 이런 설명되어 있는 것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잘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PMP 시험물을 보시는 분들은 글로 표현되는 것들을 읽고 이해가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글로도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는 이러한 관리를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그 프로젝트 관리 정보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여기 다음에 쓰고 있고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가 통제의 아웃풋은 뭐냐면 작업 성과 정보입니다. 작업 성과 정보는 어디서 와요? 우린 기본적으로 그 통합 관리에 보면은 프로젝트 작업에 대한 지시 및 관리라고 있었어요. 지시 및 관리. 기억 안 나신 분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통합 관리에. 그게 바로 실행 프로세스 그룹이죠. 그 지시 및 관리를 통해서 뭐가 나오냐? 작업에 대한 성과 데이터가 나오죠. 성과 데이터. 그래서 우리 실제 이 원가 통제의 인풋에 보면은 작업 성과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 작업대응과 데이터를 가지고 통제 분석을 했더니 그 분석하고 했더니 그게 바로 이게 이제 도구미기법이죠. 그랬더니 작업 성과 정보가 나오더라라는 거죠. 이 작업 성과 정보는 결국은 통합 관리해 보면은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에 보면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 감시 및 통제라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또 있죠. 통합 관리에. 글로 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원가 예측치도 글로 가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모아서 뭐가 되느냐? 작업 성과 보고서가 됩니다. 보고서. 그러면 얘는 의사소통 관리를 통해서 배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작업 지시 및 관리를 통해서 실행을 통해서 작업 성과 데이터는 우리 통제 프로세스의 분석을 통해서 정보가 된다. 정보는 다시 작업 감시 및 통제를 통해서 작업 보고 성과 보고서가 된다 그랬어요. 다시 이거를 정리해 보면 데이터는 뭐예요? 뭐 진척도, 뭐 시작된 날짜, 완료된 날짜, 그냥 로우 데이터예요.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죠. 이거를 분석을 해갖고 소위 말하는 뭐 평균, 표준 편차 뭐 등등 이런 차이 뭐 이런 분석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인포메이션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보와 보고서의 차이는 뭐냐? 여기서 정보를 보니까 이 분석한 결과 편차가 뭐 CPI가 얼마입니다. 또는 SV가 얼마입니다. CV가 얼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걸로 나오면은 이건 정보일 뿐이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해설을 써야 돼요. 보고서는 종합 성적표죠. 그래서 지금 CV가 얼마지만 CV가 지금 얼마가 차이가 나고 있지만은 이 정도는 충분히 만회할 수 있고 SV가 얼마지만 이거는 크리티컬 패스가 아닌 나머지 여유 있는 작업들에 대한 그 진척이 늦어진 걸로 인해서 이러한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이거는 충분히 만회가 가능합니다 라든지 아니면 빨리 뭔가 조치를 이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의견까지 들어가 있는 종합 성적표죠.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 성적 보고 이 학생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평가까지 하는 거, 그걸 우리는 작업 성과 보고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예측치는 EAC 뭐 이런 거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원가 통제에서는 계획 대비 이 실적을 비교한 결과 도저히 안 되겠다, 원가 기준선을 우리가 변경해야 되겠다는 변경 요청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경 요청은 어디로 가요? 통합 변경 통제 수행 프로세스로 가갖고 승인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승인된 변경 요청이 떨어지게 되면 원가 기준선 또는 성과 측정 기준선을 우리가 변경해서 업데이트 시켜줘야 되는 거고요. 또 그 과정에서 안 되겠네, 우리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해야지, 그러면 뭐예요? 한계선, 허용할 수 있는 통제 한계선 이런 것들도 변경할 수도 있는 거고요. 기타 원가 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통제 방법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밖에는 이런 통제 결과로서 똑같죠. 우리 일정 통제에서 똑같이 새롭게 우리 그 자원을 더 투입을 해야지 된다, 변경해야 된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정이 달라질 수도 있던 거죠. 가정이나 제약이 달라지면 그거를 가정사항 기록부에다 업데이트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원가에 대한 변경이 일어나게 되면서 각종 방법이나 또 투입되는 자원이 달라지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산정치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정치가 달라지면 그것도 업데이트 시켜야 되는 거고요. 또 그 과정에서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새로운 리스크도 리스크 관리 대상에다가 업데이트 시켜주면 되는 거죠.